음, 손목 동작에 대한, 그러니까 손목 운동이죠. 뭐 동작에 대한 운동 형상학을 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운동 형상학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제 뼈에 대한 운동이죠. 자, 뼈에 대한 운동 형상학인데, 자, 우선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손의 사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꼭 시상면이나 이마면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컴덕션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회전의 돌림의 운동은 아닙니다. 돌림은 운동이 아니지만, 서컴덕션이라는 것이 실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명 손목 휘돌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휘돌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3도의 자유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서컴덕션의 운동은 동시에 우리가 시상면과 이마면 사이의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완전한 한 면의 독립적인 면회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목에서의 뼈 운동 형상학은 2도의 자유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손목에서의 움직임에서는 2도의 자유도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마면과 시상면상에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에 대한 자유도를 먼저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운동 형상학이니까 자, 그러면 손목의 뼈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형상이 뭐냐 이거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이도의 자유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하나가 굽힘과 펴매 운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좌쪽 치우침과 노쪽 치우침에 대한 운동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심 기둥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중심 기둥을 얘기할 때 돌림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돌림축. 자,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꼭 돌림축을 우리가 이제 알머리뼈를 통과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적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요거를 좀 더 운동 형상학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교재에 있는 대로 알머리뼈를 통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들을 위한 돌림축은 어디요? 알머리뼈를 통과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면의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굽힘과 펴매 돌림축의 축은 우선은 안가 쪽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목을 굽히고 펴고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안가 쪽에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쪽 치우침, 그 다음에 이제 좌쪽 치우침의 돌림축은 앞뒤쪽 방향이다. 이렇게 축의 방향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유도, 2도의 자유도. 2도의 자유도는 무엇이냐? 굽힘과 펴, 그 다음에 좌쪽 치우침과 노쪽 치우침. 그 다음에 축은 어디냐? 여기서는 일단 알머리뼈라는 거를 우선 알아두자. 알머리뼈를 통과한다. 그 다음에 굽힘과 펴의 돌림축은 안가 쪽. 그러니까 메디안 쪽, 라테랄 쪽의 방향으로 축을 뒀구나. 그 다음에 노쪽 치우침과 좌쪽 치우침의 돌림축은 앞뒤 방향의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손목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나타나고, 그렇죠? 축은 이렇게 찔렀겠죠. 그래서 시상면에서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레디얼 쪽에 있는 디비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볼라 쪽의 좌쪽 치우침과 그 다음에 레디얼 쪽의 노쪽 치우침이
이렇게 앞뒤쪽에 축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뼈의 운동 현상학입니다. 어디 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손목 운동이 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측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측정을. 그래서 우리가 손목은 시상면에서 약 130도에서 160도의 돌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시상면은 뭐겠습니까? 시상면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빈과 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손목은 0도에서 약 70에서 85도의 굽힘이 일어나고 폄은 60에서 약 75도의 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굽힘의 동작을 가만히 보니까 폄에 비해서 약 10에서 15도 정도가 더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더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교수님이 지금 질문한다면은 우리 한번 교수님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피드백을 한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느 학생한테 피드백을 할까요? 일단 우리 대표한테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까요? 동환아, 강동환, 네, 교수님. 네. 왜 손목에서 혐에 비해서 굽힘이 약 10에서 15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노뼈의 바닥 쪽 기울임 때문입니다. 그렇지. 바닥 쪽의 기울임이 몇 도였었죠?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고했어. 동원아. 네.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굽힘이 폄에 비해서 조금 더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폄에서는 이따 이제 운동 형상에 나오겠지만은, 바닥 쪽에 있는 노손목 인대들이 좀 더 이렇게 뻣뻣함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학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중요한 거죠. 자, 첫째는 이제 측정을 하는 각도가 중요하고, 특히 운동학에서는 왜 혐에 비해서 굽힘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교수님이 질문한다면은 지금 동환이가 얘기한 대로 우선 뭐예요? 바닥 쪽의 기울임이 10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굽힘이 혐에 비해서 10에서 15도 정도의 돌림 운동이 더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은 이제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마면에서 보니까 약 50에서 60도의 돌림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마면에서 운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마면에서 운동은 바로 좌쪽의 치우침과 노쪽의 치우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좌쪽의 치우침이 30에서 40도고 노쪽 치우침이 15에서 20도예요. 여기도 보니까는 누가 더 커요? 좌쪽의 치우침이 더 크게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측정 및 평가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 손목의 노쪽 치우침과 좌쪽 치우침의 동작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노뼈하고 셋째의 손 허리뼈 몸통. 자, 셋째 손 허리뼈 몸통과 그다음에 노뼈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아마 이제 교수님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온 얘기니까 설명을 하고 아마 더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 및 평가 시간에 아마 또 여러분들이 고려 메타를 가지고 이제 측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잘 알아두시는데, 자, 일단 교수님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노쪽 치우침에 비해서 좌쪽 치우침이
더 많은 돌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준석이가 한번 해볼까? 임준석, 준석아, 네, 교수님. 이유가 뭘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관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게 각도가 기울기가 두 개 있었잖아. 하나는 뭐가 있었어? 바닥 쪽에 기울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기울기가 있었지? 기억나니? 기억나? 기억이 안 나? 기울기? 우리 그 전 시간에 기울기가 두 개 있었어요. 요거 교수님이 그 각도는 참 잘 여러분들이 외우더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 외우더란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운동 형상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구조에서 뭔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운동을 좀 더 허용하는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 전체가 다 아까 들었겠지만은 왜 폄에 비해서 굽힘이 조금 더 10에서 15도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바닥 쪽의 기울기, 팔마에 틸트가 있었기 때문에 약 10도 정도. 그러면 왜 누쪽 치우침이 좌쪽 치우침에 그러니까 좌쪽 치우침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의 기울기가 있었어요. 준석이 생각 안 나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준석이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설명해 줄까?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교수님이 지목을 안 해도? 교수님 어떤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님, 누구? 좌쪽 기울기 같습니다. 몇 도? 25도입니다. 그렇지. 좌쪽 기울기에 25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매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조를 배울 때, 자, 뼈의 고랑을 배우면서 이제 기울기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죠. 굽힘, 기울기 10도, 그 다음에 치우침, 좌쪽 기울기에 25도, 이렇게 같이 이제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뼈의 운동 형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는 이제 됐죠. 자, 됐는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익스텐션, 플렉션, 디비전이라든지 얼라 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손목은 결코 이렇게 순수하게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닥트를 던질 때 여러분들이 혹시 닥트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시상면상에서 이마면상에서 순수하게 액션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펴문 뭐랑 이제 같이 결합 동작이라냐면 레디알 쪽에 있는 디비전과 같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렉션은 이렇게 얼라 쪽에 디비전과 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목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인간한테 준 특수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신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주 영위하는 데에 지장 없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목을 순수하게 이마면에서 플렉션, 순수하게 시상면에서 플렉션, 익스텐션을 하고 이마면에서 만약에 레디아 얼라의 디비전만 한다면은 우리의 운동 범위는 제한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의 사용이라는 거 결코 우리가 다양한 손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한테 준
또 하나의 신의 선물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 형상을 같이 결합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손목의 주요 관절에 뭐를 피하냐면은, 뭐를 주냐면 관절 접촉을 최대화시킨다는. 자, 관절 접촉을 최대화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관절의 접촉을 최대화시킨다. 혹시 왜 관절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손목 운동을 할 때 관절의 접촉을 최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혹시 우리 아는 학생 있을까요? 예림아, 도예림, 교수님 목소리 들리니? 네, 교수님. 예림아, 잘 듣고 있지?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꼭 손목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교수님이 지금 이제 피드백을 보는 거야. 왜 우리 관절들 내에서는 관절의 면적을 접촉을 최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접촉을 최대화해서 압박을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예림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관절들은 첫째 뭐냐면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처럼 힘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압박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의 면적에 접촉을 최대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예림아 수고했어. 자, 그런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배뼈와 반달뼈의 돌림 운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손배뼈와 반달뼈의 돌림 운동을 제한해야 되나요? 왜 손배뼈와 반달뼈의 운동을 제한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조금 아까 말한 다트를 던져요. 던지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적은 수동 저항을 유발하는 손목의 동작의 경로를 따라가죠.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뭐 아까 말한 다트라는 걸 잘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비틀기를 하거나 아까처럼 손목을 놓을 때 우리가 저항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저항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그 이유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관절의 면적의 접촉을 최대화시키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손배뼈와 돌림뼈의 돌림 운동을 조금 제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자주 손상당하기 쉬운 것이 어디냐면은 손배 반달 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손배뼈하고 반달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고락에서 배웠듯이 반달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겠어요? 그 탈구가 손상을 자주 받는 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트를 던질 때 이런 결합 동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적은 수동 저항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손목 근육들의 우세한 작용을 반영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굉장히 손의 근육 힘이죠.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익스텐션과 플렉션, 디비전에 대한 측정도 하지만 훗날에는 여러분들이 손목과 손의 치료를 할 때 만약에 손상이 돼서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치료할 때는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교수님 세 가지 말한 내용을 잘 고려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절 운동 형상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조인트가 뭐뭐가 있었어요? 노손목 관절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미들 조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레디오 카팔 조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드 카팔 조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목뼈를, 여러분들이 이제 손목뼈를 움직여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에서의 바로 관절 운동 형상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연구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중 관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 관절 시스템이 로 인해서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다양성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겠어요? 이렇게 이중 관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큰 범위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중간 정도 양의 돌림 운동이 결합해서 결론은 뭐겠어요? 전체적으로는 큰 가동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조에서 결론은 기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손목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중관절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손목과 편과 굽힘을 할 때의 시상면에서의 운동이죠. 그래서 자, 손목을 우리가 자, 먼 쪽에 노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룸네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캐피테이트, 알머리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타카팔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거를 지금 교수님이 붉은색으로 요 한 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중심 기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자, 중심 기둥에서 관점에서 볼 때 노손목 관절을 보게 되면은 자, 노뼈하고 룸네트 관계죠. 그 다음에 손목뼈 중간 관절에서의 안쪽 구획이죠. 자, 안쪽 구획 룸네트하고 캐피테이트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손목 손허리 관절 캐피테이트하고 세 번째 메타카팔하고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요것이 형성된 관절이 바로 우리 이제 중심 기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의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붉은색이 바로 이제 캐피테이트의 관절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운동의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요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엑스레이의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중심 기둥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심 기둥을 이제 형상화를 그러니까 시각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점을 보고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손목 중심 기둥에 있는 관절들 내에서 자, 움직이는 동적인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상호작용이죠, 지금? 결론은 이제 굽힘과 폄에 대한 관절 운동 형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두 가지의 이중 시스템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운동 형상을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작은 여기에 운동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관절 시스템으로 해서 익스텐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익스텐션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자, 폄에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럼 뉴트럴 상태를 먼저 볼까요? 자, 여기는 팔마 쪽입니다. 손바닥 쪽이죠? 자, 그다음 도잘 쪽입니다. 손등 쪽이죠. 자, 그러면 팔마 쪽에 있는 레디오 카팔에 리가멘트들이 있을 것이고 도잘 쪽에도 레디오 카팔 리가멘트가 있을 거예요. 레디우스하고 카팔본을 연결시켜주는 리가멘트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뉴트럴 상태, 자, 우리가 중간 위치에 있을 때에는
양쪽의 스타빌리티에 의해서 신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익스텐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자, 등 쪽으로의 뭐를 하겠습니까? 등 쪽으로. 구르기를 하겠죠. 자, 등 쪽으로 구르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리가멘트는 슬랙해져, 운동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바닥 쪽으로. 그래? 슬라이드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레디우스에 대해서 지금 뭐가 움직였어요? 반달뼈가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결론 보겠어요. 우리 레디우스는 오목면에 반달뼈의 볼록면이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롤의 방향과 슬라이딩 방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자, 우리 여기 지금 룸네이트 반달뼈에 대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알머리뼈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등 쪽으로 구르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닥 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본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노손목 관절과 손목뼈 중간 관절에서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뭐에 대한 오목면에 대한 볼록면의 돌림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중 관절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적은 양의 운동이 결론을 보겠어요. 큰 우리의 익스텐션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관절 운동 형상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손목을 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닥 쪽에 있는 노손목인데 신장돼 있죠? 신장돼 있죠? 자, 그리고 손목의 바닥 쪽을 가로지르는 모든 근육들. 아마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이제 플렉서 머슬들 이런 머슬들이 신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가멘트가 신장됐다는 얘기는 곧 뭐라고 얘기해서 수동의 장력값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력값들이 결론은 무엇을 요구를 하겠어요? 결론은 스타빌리티죠. 손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펴으로 이렇게 하는 일상적인 게 있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조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손바닥을 짚고 자신의 체중을 들어 올린다거나 이럴 때 작용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근육의 힘으로 의해서 스타빌리티를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폄에 대한 운동 형상학이었습니다. 그럼 플렉션은 뭐겠어요? 플렉션 반대죠. 플렉션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양의 관절면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렉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가 된 거죠. 자, 익스텐션은 어디로 굴렀어요? 등 쪽으로 굴렀어요. 도잘 쪽으로. 플렉션은 어느 쪽으로 굴르겠어요? 팔마 쪽으로 굴르겠죠.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팔마 쪽에 있는 레디오 카팔 리가멘트가 운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슬랙을 해줘야 되고 반대쪽에 있는 등 쪽에 있는 것은 아마 신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익스텐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뉴트럴 기준으로 해서 플렉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굽힘과 폄에 대한 관절 운동 형상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그러면 또 우리 하나의 또 운동, 노손목 관절과 손목뼈 중간 관절 사이에 동적인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의 좌쪽 치우침과 노쪽 치우침의 관절 운동 형상학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 좌쪽 치우침과 노쪽 치우침은 노손목 관절과 지금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손목뼈 중간 관절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목면에 대한 뭐죠? 볼록면의 돌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 보다시피 슬라이딩 방향과 롤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다시피 이제 얼라 디비전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좌쪽 치우침 동안에 손목뼈 중간관절과 적은 기여를 하는 작게 기여를 하는 우리 노손목 관절에는 전반적인 여기 손목 운동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죠. 자, 노손목 관절을 잘 많이 보니까 이게 T가 뭡니까? 세모뼈죠. L이 반달뼈, S가 스케포이드 손배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굴러요, 지금? 좌쪽으로 구르고 상당한 거리를, 요거 잘 보세요. 노 쪽으로 굴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것이, 지금 뉴트럴 포지션에서 본다면은, 여기 지금 아마 TLS를 보게 되면은, 노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구르기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 쪽으로 미끄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좌쪽 치우침할 때는 뭐가 있어요? 틀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하게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목뼈 중간관절에서의 좌쪽 치우침은 여기 있죠. 캐피테이트, 알머리뼈의 좌쪽 구르기와 그다음에 약간의 뭐가 있어요? 노쪽 구르기. 여기를 보면 아시겠죠? 여기를 형태를 보면은 여기는 적은 양으로 우리가 롤과 슬라이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우리가 운동 형상학에서 보게 되면 결론을 보겠어요. 왜 좌쪽의 치우침의 각도가 더 노쪽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틀트가 있었고 이렇게 운동량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레디알 쪽의 디비에이션을 보게 되면 운동량이 기여가 적어요. 노쪽 치우침은. 그러면 노쪽 치우침의 양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손목뼈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붓돌기가 있단 말이에요. 붓돌기가 여러분들 고락을 구조를 보게 되면 자뼈에 비해서 노뼈의 붓돌기가 더 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다시 이걸 지우고 보면 여기에 S를 보세요. 좌쪽은 굉장히 많이 롤을 되는 걸 볼 수 있지만 레디얼 쪽에서는 결론은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그러면 교수님이 또 한번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자면 결론은 뭐겠어요? 구조는 기능하고의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틸트도 배웠고 각도도 배웠고 지금 여기 운동 형상학에서 왜 또 얼라 쪽에 비해서 레디알 쪽에 디비전이 제한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겠어요? 노뼈에 대한 붓돌기가 와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목에서 일어나는 노쪽 치우침의 약 85%는 어디서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가 손목뼈 중간 관절에서 일어난다고 연구자의 결과를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85%의 여러분 85%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왜 우리가 노손목 관절에 비해서 중간 관절에서 운동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을 보겠어요. 노손목 관절에서 노뼈의 붓돌기로 인해서 운동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손목뼈 중간 관절에서 운동이 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의 운동 형상을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구조의 틸트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뼈 운동 형상학에서부터 관절 운동 형상학까지 다 이제 하나의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운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목의 이제 불안전성이죠. 손목의 불안전성. 자, 불안정한 손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목뼈들 사이에 뭐죠? 정렬 불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도한 운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이 불안정하죠. 자, 우리 리가멘트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정렬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렬.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안정한 손목은 뭔가의 구조물에서의 어떤 손상을 입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정렬의 변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정렬의 변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유연성. 그러니까 리가멘트 손상으로 해서 뼈가 조금 더 과도하게 이제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더 과도하게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만약에 호소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운동 형상학과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질환을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 손목에서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때 보면은 뭐 카팔 신드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스냅 사용을 잘못하거나 계속 이렇게 됐을 때 손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질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우리 운동학에서는 이제 리가멘트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렬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리가멘트죠. 그래서 그 운동을 허용해야 되는 입장과 그다음에 견고하게 잡아줘야 되는 이런 스타빌리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리가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목의 불안정성을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손목의 이제 돌림성 붕괴라고 얘기했는데, 자,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손목은 비교적 어때 두 개의 구조인 아랫팔과 여기 있죠? 꼬레암과 그다음에 손목의 먼 쪽줄 디지털 사이에 삽입돼 있죠. 그것이 모바일 가동성 있는 손목뼈 몸쪽 줄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손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탈선이 된 기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컴프레션 펄스 압박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과신전 상태에서 손목을 짚고 넘어졌을 때 결론은 위에서 내리는 컴프레서 펄스와 그다음에 지면에서 올라오는 컴프레서 펄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리가멘트가 팔마 쪽의 리가멘트가 만약에 럽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뼈가 돌출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들 2학년이니까 아직 질환이 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렉스 플렉처 자, 과신전한 상태에서 넘어졌을 때 뼈가 이제 위로 돌출이 되겠죠. 등 쪽으로. 그 다음에 스미스 플렉처 자, 손등으로 넘어졌을 때 이럴 때 바닥 쪽으로 돌출된다든지 그렇게 뼈가 탈구되는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짚고 넘어졌느냐 손등으로 넘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뼈에 탈구가 되면서 또 플렉처가 되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붕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환 배우실 때 스미스 지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손목에서 플렉스 플렉처라든지 스미스 플렉처를 학습을 하실 때 이렇게 뼈의 탈구의 방향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디지털 쪽하고 지금 레디우스 쪽이에요. 자,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역학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포이드하고 트라페지얼 리가멘트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스케포이드하고 룸네이트가 이렇게 리가멘트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어떤 압박력에 의해서 이 리가멘트가 손상이 되어버렸어요. 스타블해졌겠죠. 그럼 반달뼈가 등 쪽으로 돌출될 수도 있고 바닥 쪽으로도 돌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이제 인대의 저항이, 그다음에 힘줄에서 발생한 힘의 저항, 그다음에 손목뼈들의 형태에서 일단은 방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반달뼈가 탈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손목뼈 중에서 반달뼈가 가장 자주 탈구가 되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캐포이드에 비해서, 스캐포이드는 여러분들 우리 구락 배울 때 4개의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쪽 굽과 먼쪽 굽을 해가지고 견고하게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룸메이트는 좀 불안정한 연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탈구가 잘 되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과신전으로 넘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손배뼈, 스캐포이드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연결체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스캐포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손배뼈에 대한 내용, 지금 얘기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손목에 대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목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지금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서 같이 교재도 좀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핸드가 좀 끝나고 나면은 핸드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총 정리를 다시 한번 또 교수님이 또 내용 중에 또 삽입할 내용이 좀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좀 같이 놓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수님이 삽입할 내용은 또 다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할 때 잘 여러분들이 썸머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핸드로 가겠습니다. 핸드. 내일까지는 교수님 생각에는 핸드를 마칠까 해요. 근데 핸드가 빨리 좀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하는 거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면 항상 교재는 뭐 옆에 같이 놓고 보셔도 되니까 하고 내일 일단 교수님 진도상으로는 내일 핸드를 마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리는 글쎄 교수님 생각에 좀 다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진도가 오늘 나가는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가는 거 보고서 결정을 해볼게요. 자, 또 질문 있으면은 지금 카톡 주세요. 문자 주시든지. 자, 이제 우리 상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손까지 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감각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이 이제 대표적이죠. 시각을 가지고 이제 뭐 물체를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또 목표를 향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눈을 사실은 감아도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손의 움직임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촉각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 중에서 감각이라는 건 이제 인지를 해야죠. 인지를 해야만 이제 지각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의 사용이고,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물리치료사로서의 손의 사용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조했듯이 이 촉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느끼는 감각, and feel의 감각들, 이런 감각들이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손은 더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자,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신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의 사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손의 사용으로 해서 결론은 뭘 만들어내냐면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손의 사용과 그 다음에 입입니다. 입. 자, 입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말하는 게 뭐겠어요?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언어. 그럼 결론적으로 언어와 문화, 이것이 아마 우리 인간의 콜텍스를 가장 발달시킨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왜 지금 교수님이 언어와 문화를 얘기했냐면, 이거는 좀 호문클루스라고 작은 난장이가 거꾸로 서 있는 자세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브레인의 맵을 보니까 세포들의 활성도를 본 거예요. 활성도를 봤더니 가장 활성도가 높은 게 뭐였냐면 손이었어요. 콜텍스의 분포가. 그다음에 뭐였어요? 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콜텍스에 이렇게 뇌세포들의 활성도를 이렇게 세포를 많이 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엔 이거죠. 문화와 그다음에 언어 사용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언어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잘 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따라서 반주하기 전에 보게 되면은 자기만의 악기를 가지고 다뤄요. 그럴 때는 아주 이거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서로가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의 귀에 아주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조화라는 게 뭐겠어요? 섬세함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의 사용이 조금 더 정밀하지 않고 섬세하지 않게 되면은 조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집기라든지 이런 잡기 기능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후크처럼 단순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래도 오랑우탄이나 영장류 중에서도 조금 더 발달을 갖고 있는 우리 원숭이들이나 손의 사용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인간만큼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에 만한 문화, 언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달을 했으면은 아마 이제 인간하고 똑같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뇌세포에 이렇게 많은 수의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은 뭐겠어요? 컨트롤 박스죠, 뇌는. 결론은 이제 조절을 한다는 얘기, 운동 조절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손의 사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손짓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터치, 접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오케스트라처럼 음악을 할 수도 있고, 기술도 할 수 있고, 여러의 통틀어서의 이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콜텍스에서의 또 우리 입의 발달, 이제 활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발달, 손의 사용으로 문화 발달,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콜텍스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의 상지에서의 마지막 핸드, 어찌 보면 상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핸드의 사용일 겁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핸들을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핸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에서 먼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첫째. 그러면 아까 말한 정밀함,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당연히 근육이 많아요. 29개의 근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9개의 뼈가 있어야 되고 19개의 관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관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에서의 움직임을 스캐플라하고 같이 동작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약 한 16개의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 엘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리스트 그렇게 많지 않았죠? 손에 와서는 많은 근육, 많은 뼈, 많은 관절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 허리뼈 이제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이런 손 허리뼈에 5개가 있고 그다음에 5개 손가락이 있습니다. 5개 손가락인데 이 5개 손가락마다 또 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 선에 이제 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하나의 손허리뼈, 손가락별로 지우며 형성된 연속적인 구조를 줬다니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이, 손가락 선이라고 보는 거죠. 결론은 뭐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 리스트까지 왔잖아요. 리스트까지 왔었죠? 결론은 뭐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가락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제 기능적인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편에서의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보면 이렇게 근육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뼈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고 관절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손의 어떤 조작, 프리hen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뭐겠어요? 손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쓰는 만큼 손상을 받게 되면은 기능적인 제한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손에서 보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뇌졸중 환자분들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여러분들이 훗날에 역할을 또 담당을 이제 하시게 되겠죠. 자, 다시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자면, 자, 손목, 손, 허리예요. 자, 카파, 메타, 카팔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CMC라고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CMC 그러면은 손목, 손, 허리 관절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뭐예요? 손목하고 손하고 허리 부분에 있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손 허리뼈의 몸쪽 끝과 손목뼈의 먼 쪽 줄 사이에 형성된 관절을 얘기합니다. 자, 사진에 또 다시 나오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손, 허리, 손가락에 그러면 손허리뼈, 그렇죠. 손허리뼈하고 몸쪽 손가락뼈 사이에 형성된 관절을 우리는 손, 허리, 손가락 관절이구나. 이거를 MCP라고 이제 그래서 명령을 하면은 메타, 카포, 손가락이자 팔랑제알 조인트를 얘기하는구나. CMC, 그러면 카포, 메타, 카팔, 손목, 손, 허리 관절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을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손가락뼈 사이에 있는 관절들이 IP 인터, 손가락 사이죠. 자, 그럼 손가락 사이를 보게 되면은 몸 쪽에서 가까운 거는 PIP, 프록시말 쪽에 있겠고, 팔랑제알이. 그 다음에 디지털, 먼 쪽에 있는 손가락뼈 사이는 DIP라고 할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있는 거를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을 지금 보시면은 몸 쪽에 있는 PIP가 있을 것이고 손톱 쪽에 가까운
DIP가 있을 겁니다. 4개 손가락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PIP, DIP라는 거고, 썸은 틀려요. 썸은 뭐가 있어요? 썸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주름을 봐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썸은 바로 IP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썸의 손가락이 5개이긴 하지만 썸은 좀 특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손 허리뼈를 자,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손 허리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뭐 손목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중간이 허리잖아요. 자, 허리뼈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허리뼈가죠. 이런 것들이 다 허리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에요? 노 쪽.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손 허리뼈는 뭐야? 첫 번째는 가장 짧아요. 그 다음에 가장 굵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손 허리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길고 갈수록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긴 몸통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양쪽 끝에 이렇게 여기는 볼록, 여기는 이제 오목,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면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팔마 쪽이에요. 팔마 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머슬이라든지 아니면 텐던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오목과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손바닥 안에서 시작해서 손바닥 안에서 끝나는 머슬들이 많이 붙겠죠. 그거를 이제 내재성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손바닥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많은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둘째에서 셋째, 다섯 번째 손 허리뼈 머리는 뭐예요? 주먹을 딱 쥐시면 나오죠. 주먹을 딱 쥐면은 이렇게 뼈의 둥근 부분들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둘째에서부터 다섯째의 손 허리뼈 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프록시말 여기 디지털. 자, 몸쪽 프록시말 중간 그다음에 디지털이 있어요. 자, 아까 여기가 바로 뭐겠어요, 이제. 여기가 손 허리뼈 관절이죠. 자, 여기가 뭐겠어요, 이제. PIP, IP 관절입니다. 손가락들의 PIP, DIP.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구조에서 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자, 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도지알 손등 쪽입니다. 손등 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손에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손 허리뼈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손가락 뼈들은 총 14개의 손가락 뼈가 있습니다.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4개죠? 네, 4개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는 3, 4, 12에, 여기는 2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가 돼서 총 14개가 된다는 거야, 손가락뼈가. 그래서 여기는 IP만 있는, 관절만 있는 거고, 여기는 PIP, DIP, PIP, DIP, PIP, DIP, PIP, DIP 이렇게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엄지손 같은 경우가 이제 볼 텐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히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 뼈를 보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요. 오른쪽 엄지의 뼈 변형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이렇게 가쪽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우선 다시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엄지 뼈만 잘 보세요. 자,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면이 향하고 있는데 엄지는 이렇게 지금 90도로 안쪽 돌림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것이 썸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다른 뼈들 4개의 뼈에서 엄지는 90도의 안쪽 돌림이 되어 있다. 돌림이 되어 있다는 거, 요 뼈에서 여러분들이 잘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것이 4개의 뼈와 엄지의 차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썸이 다른 4개의 뼈들에서 90도로 안쪽이 돌림이 되면서 결론은 우리가 프레임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 뼈를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관절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락의 마지막에 이제 활이 있어요. 그럼 활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활이. 자, 활이 왜 필요하겠어요? 자, 결론은 손바닥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목함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평한 게 아니라 오목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목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많은 물체를 안전하게 잡고 뭐 할 수 있어요?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콜텍스의 발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목함을. 그러면 손바닥의 오목함은 3개의 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로 쪽에 아치가 있고 트랜스버스의 아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록시멀 쪽에 또 트랜스버스 아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록시멀의 트랜스버스 쪽의 아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선 연결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손목뼈에 보게 되면은 먼 쪽 줄이 어딘지 아시죠? 손목뼈의 먼 쪽 줄에 의해 형성된 활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 쪽에 있는 프록시멀 쪽에 있는 트랜스버스 아치는 손목뼈의 먼 쪽 줄, 손목뼈의 먼 쪽 줄에 의해서 형성된 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디지털 쪽에 트랜스버스 아치를 보게 되면 여기겠죠. 얘는 어디겠어요? MCP라고 아까 교수님이 이제 MCP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MCP 관절들 사이로 지나가는 MCP, 손허리죠? 여기로 지나가는 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활은 뭐가 되겠어요? 세로활은 둘째와 셋째 손가락 레이가 뭔지 아시죠? 레이, 손가락 선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의 셋째 손가락 선에 형성된 것이 바로 세로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록시멀 쪽에 활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쪽에 이렇게 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손가락 선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세로 손가락 선의 몸쪽 끝부위, 몸쪽이죠? 그럼 뭐하고 연결되어 있겠어요? 손목, 손오리 관절들에 의해 손목뼈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이 3개의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키스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키스톤입니다. 키스톤. 그래서 요 키스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탈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활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오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아치하고 가만히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말하는 손금 있죠, 손금. 손금을 가만히 보세요. 손금을. 아까 교수님이 그 손금을 빼놓고 간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얘기를 할게요. 다시 또 넘어가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은 손금하고 연결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역술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손금이 과연 이제 우리 역학 쪽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제 내일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자 그냥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한번 친다고 생각해요. 이런 활이 없다면 또 어느 활이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면 과연 야구공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물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체를 잡고서 여러분들이 과연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말한 키스톤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키스톤은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여기 말하는 쐐기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우리 집 칠 때 보면은 이렇게 주춧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춧돌이 무너져 버릴 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듯이 집이 무너져 버리듯이. 그거는 뭐야? 구조에 의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쐐기돌의 역할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리가멘트들의 또 강력한 연결 구조를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활의 구성의 뼈들 정리해 놓으시고요. 키스톤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구조적 지지 역할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 지지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뼈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리가멘트에 의해서 강력하게 잡아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가 아니라 손에 세로활들은 어디까지 간다고? CMC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 아치를 트랜스버스는 두 개고 세로가 이렇게까지 오면서 결론은 우리가 스타빌리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손의 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관절학에서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리스트를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핸드로 넘어왔는데 일단은 오늘 배운 고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뼈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에 대해서 일단 구조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활의 필요성 그리고 왜 오목함이 왜 우리 인간의 손에 사용해서 중요한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고요. 교수님이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줄게요. 과제? 갑자기 웬 과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과제가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핸드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고 왜 엄지손이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서 90도로 안쪽 돌림이 돼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만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보시고. 그러면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면 그럼 분명히 뭐가 틀려지겠어요? 형상하게 틀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내일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할 텐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빨리 하시려면은 한번 손가락에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팔마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슈피네이션 상태에서 한번 손가락의 위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4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잘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겠어요? 이제 축과 면이 바뀌겠죠. 왜? 90도로 엄지손가락은 돌림 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내일 설명을 교수님이 할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더 빨리 하시려면은 오늘 과제입니다. 곰곰이 자기 손바닥을 보시고 왜 엄지손가락이 정말 90도로 돌려 있는 게 맞나? 나는 똑같이 내 손가락은 똑같이 팔마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교수님이 내일 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학생은 기형입니다.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상은 엄지손이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서 90도의 안쪽 돌림이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또 하나 과제는 뭐냐면 손을 가지고서 한번 물체를 쥐거나 아니면 그냥 맨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손에 오목함을 만들듯이 잡기를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보게 되면은 팔마 쪽을 보게 되면 주름이 있을 겁니다. 그 주름의 방향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엄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보고 한번 엄지손과 다섯째 손가락 한번 이렇게 오퍼지션 맞섬도 해보고 하면은 왜 주름이 잡혀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내일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총체적으로 이제 핸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은 뭐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